미국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세계 평화의 수호신이며 또한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전 세계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유일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들의 위상이나 존재 가치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리라는 우울한 예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비단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의 진원지라는 경제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왜 그러한 평가를 스스로 자초하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을 정의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전쟁과 로비 그리고 광고라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야만 하는 숙명적인 현실과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썩어 빠진 정치 시스템, 또한 천민, 자본주의의 총화로서 모든 일이 광고로 이루어지는 추악한 상업주의의 모습까지. 이번 장에서는 경제 문제를 논외로 하고라도 이러한 미국의 현실과 아울러 왜 이렇게까지 미국이라는 기회의 나라가 추락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미국의 첫인상은 전쟁입니다. 한국을 떠올릴 때 외국인이 느낀다는 경제발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물론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달러 파워 등 좋은 것도 많은데 전쟁이라는 거친 단어를 떠올린다는 건 역시 너무 부정적이지 않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사실입니다. 먼저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 침공에서부터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9.11과 이라크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면 거기에는 석유 통제하여 이외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 한 가지가 더 있겠는데 바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원인을 파헤쳐가다 보면 미국과 이라크의 역사적 질곡이 나타나는데 1953년 이란의 총리인 모하메드 모사데그는 영국이 자국의 천연자원을 강탈해가자 몹시 격분합니다. 결국 영국이 이 일과 관련하여 미국 아이젠하워에게 도움을 청하자 미국은 모사데그를 공산주의자로 선언하고는 CIA를 동원하여 이란 정부를 전복시켜버립니다. 결국 모사데그가 물러나고 이란은 팔레비 국왕이 집권하여 20년간 친미 독재 정권을 이끌다가 반대파인 호메이니에게 축출당하게 되고 아야톨라 호메이는 반미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CIA는 이란에서 발생하게 될 반미 기류를 의식하여 사담 후세인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이라크에 내세우게 되고 반이란주의자인 후세인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여 80년대 내내 참혹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라크에 불리해지자 미국이 개입하였고 후세인에게 엄청난 무기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 후 이러한 반미 기류는 오히려 이라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1990년 여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은 다음번에는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은 오히려 더 나아가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를 적으로 규정하여 과거의 친구인 사담 후세인을 악의 무리로 여론몰이를 하고 난 이후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 후 다시 9.11 테러를 핑계삼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 부시가 사담 후세인 소탕 작전을 완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보 조작과 여론몰이를 거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1차 세계대전 때는 물론이고 그러한 역사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914년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된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중립을 선언하고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얼마나 큰 돈벌이가 될 것인가를 이미 깨닫고 있는 은행가 집단에게 이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고 그래서 그들은 정치권을 부추겨서 1915년 5월 루시타니아오라는 배를 독일 영해로 고의로 흘려보내고 독일의 공격에 의해 1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전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미국인 희생자는 32만 8천 명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하여 록펠러는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금융자본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되는 태평양 전쟁도 실은 미국이 일본이 자신들을 공습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일본의 선제 공격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유일의 사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하며 일본의 적국에 군사 지원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특히 진주만 공격 3일 전인 12월 4일에는 호주 정보기관이 일본 공군의 진주만 이동을 루즈벨트에게 통보하지만 이를 무시합니다. 진주만 공격으로 미군은 2,400명의 전사자를 기록하는데 이로 인해 80%의 미국인이 전쟁을 반대하던 상황에서 공격 이후 100만 명이 전쟁에 지원하게 됩니다. 여론 조작의 프로파간다가 다시 한번 멋지게 들어맞는 순간이지요. 다음으로 베트남전을 살펴보면
1964년 소위 통킹만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베트남 보트의 미 구축항 공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공식 선포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공격이 애초부터 일어나지도 않았던 완전한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내부자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통킹만 사건이 실수였다고 발표하지만 이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이후의 일이고 게다가 미국의 금융 재벌들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자금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의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소련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양쪽 모두를 통해 기막힌 비즈니스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는 추후에 기밀 해제되는 베트남전 교정규범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베트남전이 왜 그렇게도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베트남전을 통해 미군 5만 8천 명, 베트남인 300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정치를 둘러싼 세상은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 세력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만을 알려주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자유를 위하여 싸운다는 가치가 미국 국민에게 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은 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까요? 그해 여름부터 계속해서 항복할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힘의 과시와 스탈린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지배력이 동유럽으로 커지자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무기와 군사 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한국전쟁 때까지도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힘과 지배력을 향한 미국의 탐욕이 더 많은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미국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외국에 개입한 사례는 과테말라, 이란, 레바논, 하이티, 쿠바, 라오스, 태국, 베트남, 콩고,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칠레,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차드, 볼리비아, 파나마, 이라크, 소말리아, 유고슬로비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수단, 예멘, 필리핀, 콜롬비아, 리베리아 등등 이루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정부 전복, 쿠데타, 요인 암살 등 모든 것들이 냉전이나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자유수호와 민주주의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각국의 민주정부는 미국에 의해 박살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그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아닌가를 놓고 결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 원정군 총사령관을 지내고 미국 34대 대통령을 역임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퇴임 시까지도 군산복합체의 권력을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의 임기 중이던 1950년대의 군산복합체의 영향으로 미국의 국방비가 많이 증가하였고 이는 후임 대통령인 케네디의 암살과도 연관이 됩니다. 아무튼 미국의 2005년 국방비 예산은 4,017억 달러로 이는 나토 18개 회원국과 중국,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액을 합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어 로키드, 보잉, 맥도널드, 더글라스사와 같은 대표적인 군수산업체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되었고 그들은 의회까지 주무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산복합체에는 군사 전문가와 방위산업체, 의회와 싱크탱크가 포함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세기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럼스펠드 등이 소속된 이들의 의견은 부시 행정부에서 거의 현실화됩니다. 그들이 행정부로 속속 입각했기 때문이지요. 2002년 연두교소에서 밝혔던 이라크, 이란, 북한에 대한 악의 축발언이나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여론조작 등 정보는 조작되고 제한되며 논쟁의 여지마저 사라지고 전쟁에 책임이 있는 정치가들에게는 접근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것이 미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실행하려는 세력을 돕는 것일 뿐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미국 국민들과는 달리 2003년 2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전 세계의 시위가 있던 때에도 정작 미국의 의회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군산복합체에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테러를 조작하고 그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애국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이용하는 세력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타국의 민간인을 살육하고 이라크에 14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하늘을 찌르는 오만함을 과시하는 전쟁광들. 그들은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소수의 자본가나 정치가에게 권력이 독점될 때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910일 이후 소수의 정책 위반자들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그들에게 반미, 감정의 역풍이 휘몰아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로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이고 로비고 모두 정치인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거나 또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어느 나라나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권 분립이니 상하영원이니 양당제의 정착이니 해서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썩을 대로 썩어 있다는 표현이 잘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인들은 정치 얘기를 화제로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진보가 어쩌니 보수가 어쩌니 하면서 핏대 올리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치 냉소주의가 기저에 깔려있고 그 모든 원인은 정치가 철저하게 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이 돈은 기업에서 나온 로비 자금이며 여기서 소외된 개인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의회가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로비스트만 1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는 혼자 점심을 먹는 의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로비스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겠지요. 그들은 대부분이 전직 고위 공무원이나 군 장성, 전직 의원 등의 출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석유에 관한 문제인데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5%인데 반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석유는 전 세계 생산량의 25%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자동차이고 이로 인한 석유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1990년 일부 의원들이 자동차 연료 효율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석유도 절약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법안이었지만 전통적으로 큰 차를 만들어 수익을 올렸던 자동차 업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수백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조성하여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결과 결국 법안을 반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2001년에도 상원의원 존 맥케인과 존 케리가 자동차 연비를 2005년까지 1갤런당 24마일에서 36마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지만 역시 로비에 굴복당해 무산됩니다. 담배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배회사들은 더더욱 적극적이고 비밀스럽게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1997년에 놀랄만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합니다. 이 법안은 균형 예산안에 몰래 끼워진 46개의 단어가 추가된 수정법안인데 여기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조차 이 법안이 밤늦은 시간에 막차로 급하게 처리되는 바람에 누구도 제대로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날치기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아무튼 이 법안의 내용은 담배회사들이 세금을 이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담배회사들은 무려 5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동원된 로비 자금은 3,550만 달러로 담배회사들은 200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의원들을 포섭하였고 그 자금은 가장 큰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1,580만 달러, RJR 나비스코가 540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담배회사 수입의 25%가 해외 밀수 판매를 통한 수입입니다. 공식적인 관세나 세금을 회피하여 인접국가인 캐나다 등에 몰래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인데 이를 참다 못한 캐나다가 2000년 공식적인 항의를 해왔고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타국가는 미국 회사에게 소송을 걸 수 없다는 애국법안 조항을 내세워 이를 묵살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산업을 살펴보면 이 산업의 특성상 엄청난 이권이 달려있고 그만큼 로비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에너지 산업은 1억 4천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뿌린 것으로 집계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1990년대 뉴욕 인근 롱아일랜드에 핵발전소가 들어섭니다. 롱아일랜드 라이팅사가 롱아일랜드에 50만 가구에 값싸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며 7,500만 달러에 짓겠다고 나서지만 건설 비용은 당초 예산의 70배가 넘는 55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사가 파산하기는커녕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뉴욕주 정치인들과 주 정부를 구워 삶았고 그 대가로 늘어난 비용 보전을 위해 전기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때문에 롱아일랜드 주민들을 미국에서 가장 비싼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2000년에 일어난 캘리포니아 주의 정전 사태도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되는데 이 역시 전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전기료를 인상하고자 에너지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건임이 드러납니다. 캘리포니아가 민간기업에 전기 사업을 맡긴 것이 1996년의 일이고 이 또한 열심히 로비 자금을 챙긴 주 정부와 의원들이 민영화를 하면 민간회사 간의 가격 경쟁을 통해 전기료가 2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민간회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하여 전기료가 3배나 높아졌고 덕분에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은 54%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이 증폭되자 2001년에 서부 8개 주의 주지사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기료 상한선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지만 이미 에너지 산업계로부터 41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제공받은 부시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당연히 노였습니다. 이외에도 세금과 관련하여 서민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제 인상을 반대하다가 부유층의 세금 감면이 옵션으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통과된다든지
제약회사들의 막대한 로비 등 그 종류를 들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혹시 아프리카에서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작 말라리아 약값은 그리 비싸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약을 만들어도 살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필요한 사람은 구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본주의의 단면인 것이지요. 하지만 미국 정치가 처음부터 이렇게 썩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악법이 세상을 어떻게 타락시켜가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1974년 통과된 버클리-발레오라는 법인데 보수 공화당 의원인 버클리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의 핵심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낼 수 있는 정치연금의 규모를 제한하고 후보자가 선거에서 쓸 수 있는 지출의 제한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연방선거법상 지출 상한이 있었는데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정 1조 법률 조항을 침해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 또는 특정 정당에게 개인은 $1,000, 정치이익단체는 $5,000 이상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이 법안의 이면에는 직접적인 돈으로 지원하는 헌금은 제한하지만 매체를 통한 광고 등의 측면 지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미국 선거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본격적인 기부선거와 돈선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를 통해 1974년에서 2000년까지 26년간의 변화를 보면 정치이익단체가 600개에서 4,500개로 늘어났고 기부금은 $1,250만 달러에서 $2억 4,8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광고 등의 외곽 지원에 들어간 자금도 1992년 $7,910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5억 달러로 증가하고 후보자 개인이 선거에 사용하는 자금 역시 24년 동안 10배로 폭등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이나 정치이익단체로부터 나오는 돈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유권자의 힘은 줄어들다 못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때문에 미국의 정치는 기업을 위한, 기업에 의한 정치라는 말이 정설이 되는 것이고 기업과 이익 집단의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 정치인들의 입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가 이렇게 된 데에 또 한 가지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것이 우습게도 광고입니다. 광고랑 정치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미국의 경우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왜 그 수많은 스포츠의 종주국이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스포츠계에서 유독 축구만은 힘을 못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 아이러니 하게도 축구는 경기의 특성상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센터링 날아가는데 그걸 끊고 광고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정치 광고가 너무도 일반화되어 특정 후보자가 말도 되지 않는 흑색 선전의 희생양이 되어도 억울하면 같이 돈 내고 광고에서 이를 반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 대하여 저 사람 IQ가 2자리고 부동산 투기의 대가에다가 마누라가 3명이라고 합니다 하는 식으로 흑색 선전을 퍼부으면 기자들이 난리가 나서 이걸 확인하고 조사하고 하겠지만 미국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방송사들도 선거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치려면 그런 비난을 받은 후보자 역시 이에 대한 반론을 광고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그런 광고를 실을 능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하는 황당한 현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공업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18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소련의 붕괴 이후 경쟁자가 사라진 현실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경고를 명시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듯한 아쉬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